안녕하세요. 부동산법 담당하는 한종민입니다. 자, 올해는 여러분들 메가랜드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아주 정확한 법률 지식과 명쾌한 법 체계로 여러분들 합격의 밑거름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 이제 준비하시는 시험이 32회 우리 시험이 되죠. 32회 역사가 이제 꽤 깊어요. 그럼 올해 이제 시험 봤던 게 31회 시험이죠. 31회. 그래서 우리 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장소에 토요일 날 아침 9시까지 입시를 하셔야 돼요. 입시를 해서 9시 30분부터 이제 시험을 봅니다. 먼저 1차 과목으로서 부동산 학개론. 학개론 이렇게만 쓸게요. 그리고 민법과 민사특별법. 민법이 두 개 과목을 1차 과목으로 먼저 시험을 보게 되죠. 자, 1차 과목으로 시험을 보시고요. 자, 부동산 학개론하고 민법 각각 한 과목씩이니까 40문제씩 출제해야 돼요. 우리는 한 과목당 40문제. 그리고 문제 해결하는 시간은 1분씩 줍니다. 그래서 40분, 40분, 80분인데 여기다 OMR 카드 체킹한 시간이 또 필요하니까 10분씩 더 줘갖고요. 자, 1차 과목을 100분 시험을 보게 돼요. 100분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30분 정도 쉬고 이제 이어갖고 2차 과목. 자, 공인중개사법. 우리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에 관한 법이죠. 공인중개사법하고 저같이 이제 공부하게 되는 부동산 공법. 자, 이 두 과목을 또 먼저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중개사법도 40문제, 공법도 40문제 합쳐갖고 80문제, 100분 역시 또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또 30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부동산 공시법하고 부동산 세법. 자, 오늘 이제 한 과목으로 또 40문제 시험을 보시게 되죠. 자, 50분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시험은 1차, 2차 하루에 그냥 싹 다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험 보는 것만 시험 끝나면 한 5시, 6시 돼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시험 보는 거 250분이죠. 엄청나죠. 그래서 250분이니까 이 시험 끝나면 한 5시, 6시. 그러니까 시험 보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이 본시험에서 시험 보는데 지쳐버려요. 그래서 시험 보는 연습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30일의 시험 분석 좀 해보고 수업을 들어갈게요. 그럼 30일의 시험에서 자, 1차 과목은 지금 5년 동안 지금 쭉 5년 동안 보면은 일반적으로 좀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경향이 1차는 무난하게 출제를 하고 있죠. 이유는 1차 과목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요거는 중개사의 기본 소양 검증이라고 그래요. 적어도 중개사가 되려면 이 정도 소양은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중개사의 기본 소양 검증으로서 우리 한 1년 정도 공부하면 그냥 합격할 수 있게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1차가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예전에는 아예 1차 자체를 어렵게 내갖고 1차에서 다 떨궈버렸어요. 그런데 올해, 작년, 재작년 계속 지금 최근 5년간 보면 1차는 그냥 무난하게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1차 합격생들이 매년 한 2만 명, 3만 명씩 돼요. 그래서 올해 30일의 시험 때도 작년에 1차 합격해갖고 올해 2차만 준비하신 분들, 우리 1차 합격하면은 한 해는 다음에는 2차는 면제를 시켜주게 되죠. 2차만 보면 돼요. 그럼 작년에 1차 합격해갖고 올해 2차만 보신 분들이 2만 8천 명이었어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차 합격하신 분들이 거의 3만 명, 4만 명이 된다. 그죠? 작년에 또 합격생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1차는 좀 무난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2차 과목이 최근 5년 동안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2차에서 이제 걸른다. 그죠? 2차에서. 그래서 2차 과목은 중개사의 실무 지식을 검증한다고 그래요. 실무 지식. 중개사가 실무 나갔고 적어도 이 정도 지식은 있어야 중개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실무 지식을 검증하는 것을 우리가 2차 과목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2차 과목이 난이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에서 시험에 합격하려면 자, 제가 담당하는 것도 공법도 2차니까 자, 2차 과목에서 합격하려면 일단 공인중개사법 요거를 80점 맞았어요. 80점 딱 맞고요. 중개사법 80점 맞으면 공법 50점. 공시세법 50점. 그럼 여기서 10점씩 이렇게 보태줘 갖고 평균 60. 나 60점으로 합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을 전략과목으로 잡아갖고 자, 이 공인중개사법은 우리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가 업무라든지 금지 행위 이런 공인중개사에 관해서 아주 샅샅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80점 충분히 맞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50점씩 맞아갖고 10점 보태줘갖고 평균 60으로 합격. 이렇게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이 중개사법이 좀 까다롭게 출제가 돼요. 공법도 그렇고
박스 형태로 출제가 되었고 이 박스 형태가 아주 까다롭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 공인중개사법은 한 70점 정도 이 정도밖에 못 맞았어요. 공인중개사법 70, 공법 50, 공시세법은 요게 올해 조금 무난하게 출제되었고 60점. 그래서 70, 50, 60 딱 60점으로 딱 합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올해도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 공인중개사법이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우리 저와 같이 공부하는 공법 얘는 몇 점만 맞아주면 되냐? 50점만 맞아주면 돼요. 50점. 공인중개사법이 쉽든 어렵든 공법은 50점만. 그 50점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50점은 어떻게 하면 돼요? 50점은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이렇게 쭉 끝까지만 가면 되죠. 자,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죠. 한 개 맞고 두 개 틀리고 한 개 맞고 세 개 틀리고 쭉 틀리고. 자, 그러니까 이게 50점을 못 맞아요. 그래서 올해 30일의 시험에서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됐던 과목이 공법이에요. 그래서 30일의 시험에 2차에서 떨어졌다. 원인은 두 개입니다. 일단 우리 공법 꽈락 맞아갖고 떨어졌어요. 꽈락 맞아갖고. 그래서 꽈락이라는 것은 과목 낙제죠. 과목 낙제. 40점을 못 맞는 것을 꽈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법 꽈락 맞아갖고 떨어진 분들이 2차 불합격한 이후에 반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법 꽈락은 넘어갔는데 평균 점수 60점이 안 돼갖고 또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올해 2차에서 실패한 이유가 그 두 개요. 공법 꽈락 맞았거나 평균 점수 미달. 이 두 가지로 떨어졌죠. 그래서 이 공법이라는 게 올해도 그렇고 매년 그래요. 제일 어려운 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과목이죠. 그래서 우리 공법을 공포의 공법이라고 불러요. 공포의 공법. 공포라는 게 무섭다가 아니고 포기, 공법 포기. 우리 수학을 포기했으면 수포자 그러죠. 또 영어를 포기했으면 영포. 이런 식으로 공법을 포기했다. 그래서 공포. 그래서 공포의 공법. 그래서 공법은 대충 그냥 40점만 넘어가자. 면가락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년 이 꽈락만 면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1년을 지금부터 1년을 공부하는데 40점 못 맞아요. 50점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자, 한 개 맞고 한 개 틀리고 이렇게 1년을 하는데 이걸 못 하겠어요? 다 이걸 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내년도 한 7월 달 이후에 오신 분들 부랴부랴 그냥 공법 다 외워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 꽈락 나오는 거예요. 절대 우리 공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고 철저한 이해 과목이 이해가 돼야 거기를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암기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글자 열심히 외워봤자 그거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 공법이 2차 과목에서 여러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인데요. 하여튼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면 암기는 따라옵니다. 암기는 그대로 따라오니까 절대 공법은 암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철저한 이해 과목입니다. 이해.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1차하고 2차하고 하루에 다 보죠. 특히 2차 과목을 자, 예전에는 그냥 세 과목을 한 교시에 싹 다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50분. 150분이면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을 딱딱한 의자에 앉아갖고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 본다. 이게 만만치 않아요. 시험 보는 것 자체가 고역이죠. 그리고 항상 문제가 뭐야? 화장실 문제. 화장실 시험 끝날 때까지 못 나가게 하니까 화장실 문제 이런 것들이 발생해갖고 이제 2차도 1교시하고 2교시 이렇게 나눠갖고 시험을 보게 돼요. 중개사법하고 공법 먼저 시험 보고 30분 쉬었다 공시세법 시험 보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시세법이 어려웠어요. 공시법 세법이. 그런데 올해는 이제 공법이 어렵게 출제됐죠. 이게 이제 1차 과목부터 시험 보는데 1차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교시 끝난 다음에 사람들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교실이 썰렁하게 되죠. 그 다음에 2차 과목에서도 중개사법과 공법 이거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2차 끝난 다음에 1교시 끝난 다음에 싹 다 또 썰물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에서 지금 어렵게 난이도를 조정하고 있고요. 작년은 공시세법이었는데 올해는 이제 공법이 그냥 매년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되고요. 그럼 저와 같이 이제 공부하는 이 공법. 자, 이게 어떤 과목이냐? 하나씩 우리 알고 들어와야죠. 자, 우리 부동산법은 6개 법을 공부를 하고요. 자, 6개 법의 출제 범위, 출제 비율. 자, 요것도 좀 이따가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좀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난이도 한번 볼게요. 난이도. 자, 난이도 분석해갖고 우리 이제 6개 법률별로 난이도 상, 중, 하. 자, 이렇게 난이도 나눠놨는데요. 난이도 상인 문제. 이 난이도 상인 문제는 우리 기본서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본서에도 없는 거. 그럼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우리 기본서가 나올 건데 기본서가 공법이 한 600, 700페이지 이 정도 돼요. 그러면 그 700페이지 되는 기본서에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꼬박꼬박 우리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기본서에도 없는 거 그럼 이런 난이도 상인 문제가 12문제가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30일의 시험에서 12문제가 출제. 그럼 12문제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춰요. 이거 체계도 없는 거를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12문제 이거는 일단은 그냥 잘 찍고 신의 가호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1년을 공부해도 12개 이런 기본 소유도 없는 것들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잘 찍고 가호를 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중하. 자, 요게 이제 난이도 중짜리가 20개, 하짜리가 8개. 이 난이도 하는 이거는 공법 공부했다. 조금만 공부했으면 다 맞출 수 있게끔 제일 쉽게 나오는 게 난이도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난이도 하 그냥 맞출 수 있는 것은 8문제. 그리고 난이도 중이 20문제. 거의 반이 난이도 중으로 나왔는데 이 난이도 중에서 특히 올해 박스형으로 출제된 문제들이 있어요. 박스형 문제가 13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박스형 문제들이 아주 까탈스럽게 출제가 돼 있어요. 올해 아주 특징입니다. 출제 경향, 박스형. 그럼 우리 시험이 이제 오지선다인데 오지 1번부터 5번까지 5개 중에서 지문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자, 박스형 문제가 뭐 지문 5개가 아니고 박스에 3개만 딱 써줘요. 기역, 니은, 디귿. 그리고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틀린 것을 모두 고르셔.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자, 1번 보면은 기역, 2번 보면은 니은, 3번에 기역, 니은, 뭐 4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답을 찾아내는 게 어렵게 이렇게 까탈스럽게 출제가 됐어요 올해. 그래서 이런 박스형 문제가 13문제인데 이 중에서 5개 정도는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상입니다. 상.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럼 난이도 상이라고 이제 제가 중인 것은 기본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난이도 중이다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는데 그 중인 것 중에서도 5문제 정도는 아주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우리가 배운 거지만 정답을 찾아내기가 어렵게 그래서 5문제 빼갔고요. 실질적으로 난이도 중인 문제는 15문제밖에 안 돼요. 그럼 15개에다가 8개 이거 합쳐가지고 몇 개냐 23개 이게 올해 공법에서는 딱 인력으로 맞출 수가 있던 우리 공부 열심히 했으면 맞출 수가 있던 자력으로 맞출 수 있는 게 23개 23개면은 이게 한마디로 57.5점입니다. 맥시멈은 이거예요. 57.5점. 그래서 공법은 매년 그냥 난이도 상 이런 문제들이 10개씩 나와버리니까 작년에는 난이도 상이었던 게 15개였어요. 그런데 그나마 올해는 12개인데 12개하고 난이도 중인 게 5개가 또 어려운 거. 그래서 17개 이거 빼고 23개 이게 맥시멈으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니까 57.5점. 여기서 한 3개 정도 틀려갖고 50점 이렇게 맞아갖고 올해 시험에서는 합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매년 공법은 이래요. 난이도 분석해보면 그 10개씩 그냥 제끼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득점이라는 게 공법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50점 맥시멈 60점 정도 그 정도 맞으면 선고하는 과목이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이제 기타 분석에서 박스형 이게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고 이딴 식으로 이 출제 경향이 올해부터 작년에도 살짝 그런 기미가 있었는데 올해 아주 유독 심하게 이렇게 박스형이 어렵게 나왔고요. 이 나중에 우리 이제 내년 모의고사 볼 때 이런 출제 경향 이런 것들 파악해갖고 분석 반영해서 이렇게 좀 까탈스럽게 모의고사에서 물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도 연습을 해야죠. 그 다음에 숫자형 문제는 그냥 숫자 외워갖고 맞히는 문제입니다. 숫자. 우리 공법에서 숫자 엄청 나오죠. 다른 과목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요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런 식으로 분수들이 많이 나와갖고 이 분수 딱 가로 비워놓고 가로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딴 식으로 숫자만 딱 외우면 맞출 수 있는 문제. 그게 올해는 그냥 3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12문제였어요. 12문제가 숫자만 단순하게 외우면 맞출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올해 이게 12문제에서 3문제로 확 줄었다. 그 말은 이제 단순하게 숫자 몇 개 외워갖고 맞히는 시험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지문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 조문을 법조문을 이해하고 있는지 이해 위주로 내용 위주로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지 그냥 단순암기 이런 문제는 좀 지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암기 물론 암기할 거 중요한 것들은 외워야 되는데 이런 이제 암기로 끝나는 과목이 아니고 점점 이해를 하고 있는지 까탈스럽게 정확하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출제 경향들을 반영해야죠. 그 다음에 긍정형하고 부정형 이렇게 부정형 이렇게 써놨는데요. 긍정형은 옳은 거 찾으시오. 부정형은 틀린 거 찾으시오. 그럼 당연히 긍정형 부정형 뭐가 더 어려운 거냐? 긍정형이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옳은 거를 찾으시오. 그 말은 지문 5개 중에서 4개는 틀리고 1개만 맞다. 그 얘기죠. 그러면 4개가 틀렸다는 거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부정형은 틀린 거 찾으시오. 틀린 거는 5개 중에서 1개만 틀렸고 나머지 다 맞는 거죠. 그럼 틀린 거 하나만 찾아내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니까 이 긍정형은 4개를 틀린 걸 찾아야 되고 부정형은 1개만 틀린 걸 찾으면 되고 당연히 긍정형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상이라 그래요. 근데 올해는 긍정형, 부정형 똑같이 20개씩 출제가 됐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긍정이 17개, 부정이 23개, 부정형을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됐는데 이게 올해는 그냥 칼같이 똑같이 또 20개씩 맞춰갖고요. 하여튼 올해는 여러모로 아주 그냥 까탈스럽게 재수없게 좀 출제가 된 면이 없지 않죠.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 수험생들이 시험 보는데 공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어요. 또 더더군다나 이 법률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예요. 이 6개 법을 공법에서 공부하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 법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우리 공법에서는 제일 중요한 법입니다. 제일 중요한 법이고 우리가 이제 2달 과정으로 한 과정씩 진행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2달 동안 쫙 나가고 다시 돌아와서 2달 동안 또 쫙 나가고 이런 2달 과정인데 그중에서 거의 한 달 이상을 한 달 정도를 이 첫 번째 법률에 할애해 갖고 올인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이 법률을 알아야 나머지 법들이 따라온다 그래요. 그래서 공법의 기본법으로서 우리 가장 중요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 법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일 집중해갖고 공부를 해요. 요 법률을. 근데 이 법이 지금 난이도 상인 게 4개 없는 거 기본소에도 1년 내내 이렇게 딸딸딸 했는데 기본소에도 없는 거를 4문제나 물어봤죠. 그리고 난이도 중인데 요 5개가 다 박스형 아주 어려운 거. 그래서 4개에다가 5개 9개가 그냥 어렵게 출제가 돼 있어요. 그럼 맨날 이 법률만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는데요. 이 법률 자체가 어렵게 나오니까 처음부터 당황스러운 거죠. 1번 자 우리 40문제 중에서 이 법률이 1번부터 12번 맨 앞에 나오니까 우리 시험 볼 때 1번 맞히고 2번 맞히고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죠. 근데 거꾸로 1번 모르는 거예요. 2번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던 자신감도 쪼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쫄아가지고 긴장된 상태에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올해 또 체감 난이도가 특히 높았던 게 첫 번째 법률이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 상인 게 한 3문제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9개가 중하. 그러니까 앞에서 그냥 쉽게 아는 것들 다 나와갖고는 쉽게 그냥 시험을 딱 봤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어려워졌죠. 작년은. 근데 올해는 아예 앞에서 그냥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앞에서 난이도 상, 중 이 9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처음 시작하는 것부터 쫄아갖고 시험을 봤어요. 대신 나머지 법들에서 중하짜리들이 어렵지가 않았어요. 올해는 나머지 법률들은 좀 무난하게. 근데 첫 번째 법률에서 아주 어렵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그냥 체감 난이도는 쫙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올해 시험에서 또 우리 알아야 될 교훈이 요 첫 번째 법률 이것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첫 번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만 딱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찍어야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제 나머지 법들도 기본적인 것들은 꼼꼼하게 공부해서 기본적인 거는 맞춰줘야 50점 이상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제 첫 번째 법률에만 올인하면 안 된다. 그게 또 올해 시험에서 교훈입니다. 올해 시험 같이 첫 번째 법률이 또 어렵게 나오면은 그냥 시험 망쳐버려요. 그래서 나머지 법들도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공법이 이제 어떤 법인지 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부동산 공법. 이 부동산 공법은 우리 시험의 2차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2차 과목으로서 부동산하고 공법이니까 이제 하나씩 단어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부동산. 부동산이란 민법에서 규정하네요. 토지하고 정착물. 이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 많습니다. 건축물도 있고 나무 같은 거를 임목이라고 그래요. 뭐 농작물, 재단 뭐 많이 있는데 우리 공법에서 정착물 하면은 건물이에요. 나머지 다 필요 없고 건물.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 자, 요게 부동산법에서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중에서도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부동산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법을 토지공법. 부동산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는 재산. 본질이 토지. 그래서 토지공법, 부동산공법 다 같은 말이 되죠. 그럼 두 번째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 공법은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공법은 공적인 법이다. 공적인 법. 그러면 공법하고 구분해갖고 사법이라는 게 또 있죠. 자, 제가 비교할 때는 CF 이렇게 했어요. CF 해갖고 사법. 그럼 사법은 사적인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사적인 법. 사적인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사법. 이 사법의 대표적인 게
민법이라든지 우리 중개사 시험 1차 과목에 있죠. 민법, 상법 뭐 이런 법들은 다 개인과 개인의 사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칙이다라고 하고요. 그럼 공법은 공적인 법, 공적 관계를 규율해요. 그리고 공적 관계라는 것은 국가하고 국민입니다. 개인이라고 썼는데 이게 국민, 국가와 국민의 공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법에서는 개인과 개인이 절대 평등, 법 앞에 평등 이런 말 들어보셨죠? 평등한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걸 사법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공법에서는 국가하고 국민이 평등한 관계가 아니죠. 국가가 요 그림에 보듯이 더 위에 있어요.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들에게 각종의 명령을 하는 거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국민은 여기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되는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인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직적으로 국가가 명령하면 국민은 복종하는 수직적인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를 공법. 그래서 자, 부동산하고 공법 이제 묶어가지고 이해하면 되죠. 부동산, 토지, 건물에 관해서 공법,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통칭해갖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를 통칭해서 부동산 공법.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요. 성격이 이제 4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 부동산법은 행정법이다라고 합니다. 이 국가가 부동산, 특히 토지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행정법.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법은 규제법이다. 그럼 공법은 무슨 법입니까? 규제법입니다. 이건 100점이죠. 부동산법은 부동산에 관한 규제법이에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국민들이 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이용하고 거래하는 거. 이걸 재산권 행사라고 그래요. 국민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이 공법입니다. 그럼 왜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겠어요? 규제하는 목적은 이 국민들에게만 전적으로 부동산을 맡겨두니까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얘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한정된 국토, 유한한 국토라는 자원을 일부 가진 자들이 독점하게 되죠. 2대8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팔레토 법칙이다라고 해서 아주 유명한 거죠. 상위 20%가 우리 국토의 80%를 독점. 특히 재벌들이 그냥 국토의 80%를 독점해 버려요. 그래서 2대8 이 독점 현상. 그리고 또 혼자서 아파트를 뭐 400채, 500채 갖고 있다 그러죠. 와, 아파트 혼자 400채를 갖고 있다. 그거 어떤 경우예요? 부러운 경우다라고 하죠. 부러운 경우인데 아무튼 그거 다 왜 그렇게 독점하게 했어요? 투기하는 거죠. 투기. 불로소득, 투기를 목적으로. 그래서 이 투기, 특히 우리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투기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아파트 한번 분양받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파트는 다 지어놓고 분양하는 게 아니죠. 일단 건설회사가 땅만 딱 매입하면 토지의 매수만 되면 그 다음 바로 분양해버려요. 그거를 선분양이라고 그러죠. 선분양. 대지의 소유권 확보되면 바로 아파트 선분양하는데요. 그런데 이 아파트 분양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국가가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한선 딱 정해놓고 요거보다 비싸게 분양하지 마라.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규제해서 무주택 서민들이 보다 싸게 아파트 공급받으시게끔 국가가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규제 싸게 분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의 시가는 10억인데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8억에 분양을 해요. 그러면 시가는 10억인데 8억에 분양받았다. 차액 2억. 그럼 먹는 거예요. 분양만 받으면 2억 그냥 먹는 거니까 이 불로소득 투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아파트 살 것도 아닌데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일단 분양부터 받자. 그러니까 경쟁률이 어때요? 옛날에는 몇십 대 1, 몇백 대 1 나와도 엄청나다 그랬는데 요새는 서울에서 분양한다. 경쟁률 기본적으로 10,000대 1, 막 10만 대 1 이렇게 갑니다. 미친 거예요. 이게 부동산에 미쳐갖고 그냥 돌아가는 거죠. 부동산에. 그래서 투기의 온상, 투기하고요. 또 국토가 곳곳이 난개발이 벌어진다 그러죠. 특히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국토 곳곳이 다 난개발돼 있어요. 환경이라든지 생태 다 파괴하면서 난개발. 특히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개발. 지방은 지금 인구가 소멸돼 갖고 사라질 지방 도시들이 엄청 많아요. 수도권만 그냥 디립다 개발.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 이런 거 다 저해하게 되고 여러 가지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규제를 갖고 오는 거죠. 규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 대표적으로 아파트 이거 투기하니까요. 투기 못하게 서울특별시에 투기과열지구라는 게 지정이 되죠.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받은 권리,
분양권이라고 하죠. 분양권 못 팔게 제한합니다. 분양권을 일체 사고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투기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분양 받아보신 분들 다 분양 당첨돼 있어요. 막 몇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돼 갖고 분양 사무실에 이제 계약 날짜에 계약금 내고 사인 딱 하죠. 사인 딱 하고 이제 계약서 갖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그럼 딱 나올 때 들러붙는 중개사들 있죠. 사장님 분양권 파세요. 들러붙는 중개사 그거를 떴다방이라고 그래요. 떴다방. 이 떴다방 잡으려고 들어온 게 투기과일지구예요. 그래서 투기과일지구에서는 분양권 상태 일체 전매 금지. 못 팔게 하는 거죠. 일체 투기 방지하기 위해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요. 또 우리 국토가 난개발이 벌어지니까 우리 국민들이 토지를 개발하려면 허가 받아야 돼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 개발하기 위해서 허가 받아라. 그럼 우리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건물 짓는 거죠. 건물 건축하는데 내 땅에 내 돈 갖고 건물 짓겠다는데 못하게 해요. 허가, 건축 허가 받아갖고 건물 건축해라. 허가 받기 전까지는 함부로 건물 못 짓게 합니다. 그럼 왜 함부로 건물 못 짓게 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건물 지어갖고 부실 시공해서 무너졌다? 그러면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 건물에 새 들어갖고 사는 사람들, 세입자라든지 딴 사람이 죽는 거죠. 즉 함부로 건물 지어서 무너지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건물 못 짓게 하고요. 안전 기준 이런 것들에 적합할 때만 허가받아갖고 적법하게 건물 건축하도록 하죠. 이런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것들도 다 못해요. 다 허가 받아갖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건물 건축했어요. 처벌합니다. 도시지역에서 무허가로 건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년 5억. 엄청나게 세게 처벌해요. 그래서 우리 공법은 딱 규제를 정해놓고 이 국민들이 규제를 위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합니다. 징역형, 벌금형, 처벌. 그러니까 법 자체가 어때요? 딱딱하고 엄격한 거죠. 그래서 저도 얼굴이 어때요? 아주 엄격하게 생겼죠. 그렇진 않고 귀염둥인데 아무튼 기억해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개인의 이익이 아니죠. 투기하면은 나는 돈 벌어요. 근데 땅값, 집값 급등했다. 무주택 서민들의 박탈감, 무주택 서민들 영영 주택 포기 이런 식으로 이런 위화감 이런 것들 조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는 국가 전체 또는 국민 전체 이익 그거를 공익이라고 합니다. 공공복리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익을 목적으로 규제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토지에 대한 규제를 정하는데 우리 토지가 우리나라의 토지만 수천만 필지가 됩니다. 그 토지에 일일이 규제를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일단의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의 계획을 수립하고요. 계획에 따라서 토지의 이용 개발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이 또 많이 나오게 돼요. 광역도시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뭐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이런 각종 토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국민들이 토지를 이용 개발하는 것을 규제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계획입니다. 계획. 그다음에 규제를 다른 말로 공용부담이라고 그래요. 공용부담. 공용이라는 것은 공공의 목적, 공공의 목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가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 공법 공부하면은 이 공용 부담이라는 마인드, 그걸 리갈 마인드라고 그러죠. 이 법을 공부하면서 생기는 마인드가 리갈 마인드인데요. 이 공용 부담이라는 마인드를 공부하는 과목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담이 또 부담이라는 말이 첫 번째 우리 법률 용어 어려운 말이죠. 우리 일반적으로 부담은 어떤 의미에서 써요? 부담이다. 부담. 얼굴이 부담스럽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공법에서 부담하면은 의무부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부가. 그래서 의무를 부과. 이 공공의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 공용부담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용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공용제한. 자, 공용제한은 공공의 목적. 여기서 공공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요. 한정된 우리 유한한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하게 제한. 토지 이용을 제한한다라고 해서 공용 제한이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대표적으로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용도 구역제, 지역지구 구역제가 있어요. 그럼 용도 지역지구 구역 다 앞에 용도라는 말이 붙죠. 용도라는 말의 의미는 쓰임새입니다. 토지의 쓰임새를 국가가 딱딱 정해줘요. 그래서 이 땅은
이 땅은 이렇게 쓰세요. 저 땅은 저렇게 쓰세요. 이런 식으로 토지의 쓰임새를 국가가 다 계획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용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이 지정이 되면 이제 내 땅인데도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해요. 이 용도대로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용도에 맞지 않게 토지를 이용했다 처벌해버려요. 그래서 이 마인드가 딱 생겨야 돼요.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한다. 이거를 공용 제한. 그래서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토지를 함부로 이용 못하게 이 용도대로만 쓰도록 규제하는데요. 이 용도지역에서 두 문제, 용도지구 한 문제, 용도구역 한 문제, 네 문제입니다. 그리고 공법이 40문제인데 그중에서 10% 이상은 이 공용 제한의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무조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게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이용 못한다. 이 용도에 맞게 토지를 쓰도록 규제하는 거. 그거를 공용 제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용 수용이라고 그래요. 공용 수용. 자, 여기서 숫자는 거둘 숫자 쓴다 그래요. 거둘 숫자. 그래서 수용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 취득, 강제적으로 뺏을 수 있는 거, 그거를 수용한다라고 하고요. 그걸 공익사업 예를 들어 갖고 도로를 놓고요, 도로 또는 전철을 놓고요, 애들 다닐 학교를 짓고 공원을 조성하고 신도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공공복리를 위한 사업, 공익사업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도로를 놔야 되는데 그 사업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내 땅 안 팝니다. 그러면 도로 못 나요. 그래서 이런 도로 설치 같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토지나 건물 같은 재산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보상을 조건으로 수용한다고 그래요. 강제적으로 뺏는 거니까 보상부터 하고요. 보상을 조건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 취득하는 것을 수용한다라고 하고요. 이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이 공법에서 또 4개 나옵니다.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국민주택 건설사업 4개 사업에서 수용할 수가 있고 그중에서 2개는 무조건 우리 시험에서 또 나옵니다. 이 수용이라는 것도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되죠. 이거 이외에도 공용 환지, 공용 환권, 환지 환권 이런 것도 이제 하나씩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공법에서는 이런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 공용 부담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 4가지가 공법의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첫 번째는 행정법, 부동산이 토지의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해 나가는 행정에 관한 법. 그리고 행정법에서 국가를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행정청. 그 다음에 공법은 규제법이에요.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이다. 이게 키워드죠. 규제법. 이 규제를 가하는 수단이 토지의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따라서 규제하고요. 그리고 이 규제를 다른 말로 의무를 부과해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이다. 그래서 결론. 부동산 공법. 이제 부동산 공법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부동산, 토지, 건물에 관해서 국가가 국민의 부동산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법. 이걸 통칭해 갖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럼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 우리 행정법에서는 국가를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행정청. 행정청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공법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이게 행정청이니까 국가를 행정청, 규제를 가하는 것도 국가. 우리 국민들은 규제를 어기면 안 되는 거죠. 위반하면 안 된다. 국민은 그냥 소극적인 의미, 수동적인 의미. 그래서 공법에서는 국민이 주어로 나오는 게 일체 없어요. 다 국가, 행정청이 주어가 돼요.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국가, 우리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국가. 국민은 그냥 의무를 복종해야 되는 수동적인 의미. 그래서 항상 공법에서는 국가, 이 행정청이 주어가 되니까 행정청이라는 것을 모르고는 공법을 절대 공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첫 시간부터 제가 이제 공법의 행정청, 자 요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행정청이 어떻게 보면 오리엔테이션, 우리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오늘 한 2시간 반 정도는 오리엔테이션, 공법의 어떤 과목이고 어떻게 공부하실지 쫙 제가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싹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딱 법률 들어가면은 계속 행정청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행정청을 모르고는 공법을 아예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시간이지만 행정청부터 싹 보겠습니다. 행정청, 행정기관, 정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 행정청 하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우리 줄여갖고 지자체 이렇게 부르죠. 국가하고 지자체를 합쳐갖고 행정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행정청. 자, 국가를 중앙행정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정부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 합쳐갖고 행정청. 그럼 이 국가를 중앙행정기관이라고도 하고요. 자,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 중앙행정기관, 즉 중앙행정부서 하면은 국토교통부가 됩니다. 국토교통부. 그래서 국토교통부.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이게 정확한 이름인데, 자, 우리 이하에서는 교통자는 생략해서요. 국토부 장관 이렇게 불러요. 뉴스에서도 국토부 장관 하죠.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 자, 요게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 이거 판서할 때는 국장 이렇게 있어요. 국장. 그래서 국장 이렇게 판서할 때 국장 하면은 국토부 장관이구나 이렇게 딱 아셔야 되고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장관들이 공법에서 또 몇 명 나와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 장관 줄여갖고 해장.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하여튼 부서 장관 이름도 엄청 길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거는 농림부 장관 줄여갖고 농장. 또 뭐 행정안전부 장관. 그거는 행안부 장관 해갖고 행장. 뭐 이런 식으로 줄여갖고 우리가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이 국토부 장관이 국가라고 그래요. 국가. 국가는 이꼴 중앙행정기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국가라고 할 수도 있고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국토부 장관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국가, 중앙행정기관, 국토부 장관. 그래서 이 장관들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럼 이 국토부 장관이 위계질서다 그랬으니까 우리 공법에서 가장 상급 행정청이 돼요.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물론 이 국토부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죠. 우리 행정부의 수반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각 부를 통할하는 사람을 총리, 국무총리. 그리고 총리 밑에 이제 장관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공법에서 대통령하고 총리는 안 나와요. 일체 나오는 게 없으니까 대통령, 총리는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냥 공법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 상급 행정처 하면은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서 다시 종류를 두 가지로 규정을 해요.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 광역, 넓을 광자의 지역역자. 광역지자체,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요. 광역지자체 안에 풀뿌리가 되는 기초지자체를 두게 되죠. 그래서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광역지자체는 서울특별시, 특별시가 있고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있고요. 경기도 같은 도도 있죠.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얘들이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광역지자체인데요. 두 개 더 있어요.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는 세종시. 그래서 세종시는 정확한 이름이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그래서 제주도는 정확한 이름이 제주특별자치도. 얘들은 말 그대로 특별히 자치하는 시, 특별히 자치하는 도. 그래서 자치권을 특별하게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광역지자체라고 합니다. 광역지자체인데 처음 나올 때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다 써줘요. 법조문에서. 그런데 이거 계속 다 써주려고 그러면 법조문이 길어지죠. 길어지니까 항상 처음에만 써주고 다음부터는 생략해서 쓰게 돼요. 생략. 그러면 이 다섯 개 광역지자체는 줄여갖고 어떻게 쓰는 거냐. 자, 오늘 뒤에 말 땁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뒤에 말 따니까 다 시 아니면 도가 되죠. 그래서 이하에서는 시, 도라 한다. 이렇게 줄여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 시도 하면은 정확하게 다섯 개.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가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서로 용어를 약속해서 쓰게 돼요. 그리고 특별시의 장은 특별시장, 광역시는 광역시장, 도는 도장이 아니고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특별자치도지사. 그래서 자, 요 다섯 명이 광역지자체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광역지자체장도 처음에 나올 때는 이거 다 써줘요. 쫙 그대로 다 써주는데 이거 계속 다 써주려고 그러면 또 길죠. 막 법조문이 두 줄씩 가고 그러니까 처음에만 다 써주고 이하에서는 줄여갖고 시도지사를 한다 이렇게 써요. 시도지사. 시장 아니면 도지사죠. 뒤에 말 따니까. 그래서 시도지사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시도지사. 이 사람들이 우리 공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거의 그냥 한 페이지마다 이놈의 시도지사 하는데
시도지사가 누군지 모르니까 공법이 어려워지는 거죠. 다 아는 것 같아도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시도지사 하면은 정확하게 5명 누가 있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 이 5명을 시도지사 이렇게 줄여갖고 쓰는 거죠. 시도지사. 그다음에 광역지자체 밑에 이제 풀뿌리가 되는 기초지자체가 있어요. 특별시에는 자치구를 둔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뭐 이런 자치구. 그럼 우리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가 총 몇 개 있대요? 25개가 있죠. 25개 자치구로 구성되는 큰 도시가 특별시예요. 그래서 특별시 안에는 자치구를 둡니다. 그다음에 광역시 안에도 자치구와 군을 둔다. 그럼 부산광역시 같은 광역시 안에는 자치구도 있는데 군도 있다. 이게 특별시하고의 차이점. 우리 광역시 안에 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기장군. 그 기장군이 부산의 제일 동쪽에 있거든요.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도 쫙 몰려 있는 거죠. 뭐 고리 발전소 이런 것들. 그래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또 우리 가까운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있는데 이런데 연수구. 그리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도 놀러 보셨죠? 그 강화도가 강화군. 또 위에 연평도 뭐 이런 거 있는 데는 옹진군. 이런 식으로 광역시에는 자치구하고 군이 있어요. 이게 특별시하고 차이점.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도에는 시와 군을 둡니다. 그래서 이걸 기초시, 기초군. 그래서 경기도 성남시. 앞으로 성남시 예를 제일 많이 들어요. 왜요? 제가 성남 분당에 살아요. 그래서 성남시 갖고 예를 제일 많이 드는데 경기도 성남시 또 경기도 가평군 뭐 이런 식으로 도 안에는 시하고 군을 둔다 그래요. 그래서 기초지자체는 자치구와 군과 시가 됩니다. 이거를 줄여가지고 시, 군, 구 이렇게 표현하죠. 시군구. 그러면 똑같이 우리 시라고 써요. 시도할 때도 시군구 할 때도 시. 그런데 이게 같은 게 아니죠. 시도할 때 시는 성남시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 할 때 저 시가 성남시 같은 기초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국어는 시라고 쓰고 있지만 뒤에 무슨 말이 붙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 이런 것들을 서로 우리가 약속을 해서 알아야 이하에 이제 공법을 공부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기초지자체장들, 자치구는 구청장이라고 하고요. 구청장, 군이면 군수, 시면은 시장.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 줄여서 시군 구청장. 자, 여기 이제 기초지자체장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써놓은 순서가 그대로 행정청의 위계질서. 제일 상급 행정청은 국토부 장관, 다음이 시도지사, 다음이 시군구청장. 그래서 이 시군구청장이 가장 하급 행정청이 된다라고 하고요. 하급 행정청. 그래서 위계질서에 따라서 공법이 딱 규정이 돼요. 무조건이요. 공법은 딱 위계질서. 그래서 우리 도지사 밑에 시장하고 군수가 관할구역의 토지 계획, 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죠.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면 기준에 맞게 잘 수립했는지 상급 행정처한테 가서 승인, 사인 받아야 돼. 결제 받는다 그러죠. 그래서 시장원수가 계획을 수립했으면 승인 받는데 시장원수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는 거냐? 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안 돼. 그냥 시장원수는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 절대 시장원수가 한 달이 뛰고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이요. 시장원수는 도지사,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딱 이 위계질서만 알아도 공법을 공부하는데 아주 편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다음에 시도지사, 다음에 시군구청장. 위계질서.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 집 주소하고 똑같아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동. 그러면 서울특별시가 광역지자체, 성동구가 기초지자체. 이런 식으로 주소하고 똑같이 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행정청의 위계질서 이거부터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특별한 것들,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얘들은 광역지자체인데 밑에가 없어요. 기초지자체를 두고 있지 않다. 이게 또 특징입니다. 우리가 공법 공부하면서 이 기초지자체장, 시군구청장의 권한이 있고 시도지사, 광역지자체장의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건물 건축할 때는 건축허가는 제일 가까운 시군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요. 이에 반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것, 토지의 쓰임새, 용도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역지자체장의 권한, 기초지자체장의 권한 이게 나눠지는데 그럼 우리 세종시에서 건축허가 누구한테 가서 받을까요?
이게 없으니까 특별자치시장한테 허가받아야죠. 세종시에서 용도지역 누가 정하는 거냐? 세종시장이.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건축허가 누구한테 와서 받아요? 제주도지사. 그리고 용도지역도 제주도지사가 지정. 그러니까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밑에가 없으니까 기초지자체장의 권한, 광역지자체장의 권한을 다 갖습니다. 다 갖는다. 그 말은 만능이다. 만능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얘들은 우리 공법에 보면 안 끼는 데가 없어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냥 다 껴요. 그러면 얘들 다 되니까 얘들만 갖고 논점으로 시험에서 정답 주고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논점이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길어만 질 뿐. 그래서 이하에서는 특별자치시하고 특별자치도 이거는 그냥 가로 묶어갖고 생략해도 무방해요. 얘들이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광역지자체다. 요 정도만 위계질서 파악하시면 돼요. 다 된다 그냥 다 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가하고 지자체 이 위계질서 일단 살펴봤는데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행정청에서 알아야 될 개념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자,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이제 공법 들으면서 우리 하나씩 배워나가니까 아주 처음에 재밌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자꾸 재밌게 접근을 해야지 처음부터 어렵다 이러면 안 되죠. 이게 뭐 상식적인 거. 자, 좀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